은퇴하면 정말 끝일까요? 출근은 멈췄지만 대출 상환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자만 내고 있다는 안도감, 혹시 착각일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괜찮아 보여도 내년엔 또 다를 수 있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노후는 빚 없는 자유 위에 서 있나요? 아니면 언젠가 갚아야 할 시간 위에 서 있나요? 첫째, 상환유예는 시간 폭탄입니다. 지금은 당장 안 갚아도 되니까 괜찮다는 말. 많은 은퇴자들이 상환유예 제도를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유예가 멈춤이 아니라 연기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미룬 원금은 언젠가 이자와 함께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언젠가는 당신이 더 나이 들고 더 아플지도 모르는 그 시점일 수 있습니다. 대출 상환유예는 구조적으로 무조건적인 혜택이 아닙니다.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정부는 금융소외계층과 고령자를 위해 다양한 유예 제도를 내놓았고 그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파산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예가 끝난 이후에도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채 다시 시작된 폭탄 돌리기는 이제 개인의 책임으로 돌아왔습니다. 특히 60대 이상의 고령자들이 이 제도의 의도를 잘못 이해하고 장기적으로 더 큰 부담을 떠안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예는 말 그대로 일시적인 숨 고르기일 뿐입니다. 그 사이에 해결해야 할 건 원금입니다. 하지만 유예 기간 동안 이자만 갚고 상황은 그대로 둔 채 버티기만 한다면 오히려 상황은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예된 원금이 만기에 몰려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한꺼번에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 되어 당신의 노후 자금을 집어삼킬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상환유예는 당신의 신용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일부 금융기관은 상환유예를 신용등급에 반영하지 않겠다고 밝히기도 했지만 실제로는 대출 이력에 남고 추가 금융거래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즉, 지금은 편해 보여도 이후에 더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갈아타거나 연금담보대출처럼 보다 안전한 방법으로 대환하고 싶어도 유예 이력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많은 은퇴자들이 지금은 시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득이 줄어든 상황에서 상환을 유예하면서 시간을 번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번 그 시간 동안 무엇을 준비했나요? 유예는 준비하라는 기회이지 방심하라는 신호가 아닙니다. 그 시간을 아무 변화 없이 흘려보낸다면 결국 시간은 당신 편이 아닙니다. 시간은 이자를 키우고 원금을 무겁게 만들고 당신의 체력과 판단력을 갉아먹습니다. 또한 유예 제도는 대부분 정해진 기간 안에만 허용됩니다. 일부는 6개월, 일부는 1년 혹은 3년. 그 기간이 끝난 뒤에는 갑자기 원리금 상환이 다시 시작됩니다. 준비되지 않은 순간에 매달 수십만 원의 원리금이 밀려오면 퇴직 이후에 여유로운 삶은 그대로 흔들립니다. 특히 고정 수입이 없는 은퇴자들에게는 이 변화가 생활 자체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환유예를 마지막 카드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유예는 마지막 카드가 아니라 그 이전에 쓸 수 있는 시간 벌기 카드입니다. 중요한 건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만약 유예 기간 동안 새로운 수입 구조를 만들지 못하고 소비 구조도 바꾸지 못했다면 유예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단지 파국을 조금 늦췄을 뿐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 유예 기간이 끝난다고 해서 빚이 줄어들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유예 기간 동안 쌓인 이자, 미뤄진 원금이 더해져 이전보다 더 큰 덩어리가 되어 돌아옵니다. 그 덩어리를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신용불량, 연체, 파산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노후의 빚은 젊을 때의 빚보다 훨씬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체력, 기회, 시간이 모두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시 물어야 할 시점입니다. 지금 당신이 받고 있는 상환유예는 정말로 당신을 위한 준비의 시간입니까?
아니면 그저 현실을 외면하고 미뤄둔 또 하나의 위기입니까? 그 질문에 정직하게 답할 수 있다면 상환유예는 더 이상 시간 폭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바꾸지 않는다면 이 유예는 결국 당신 노후의 가장 큰 파괴자가 될 것입니다. 실천 가능한 대안. 1. 유예 중일 때 반드시 재정 점검을 병행해야 합니다. 유예는 숨 고르기일 뿐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유예 기간 동안 고정 지출 점검, 생활비 구조 개편, 가능하면 소액이라도 원금 상환을 시작해야 합니다. 2. 만기 일시 상환 구조를 분할 상환으로 바꾸는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금융감독원 또는 은행 상담센터를 통해 원금 일시 상환 구조를 바꿀 수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은퇴자에게 가장 위험한 건 몰아서 터지는 구조입니다. 3. 유예 종료 전에 연착륙 계획을 반드시 세워야 합니다. 유예 종료 시점에 갑자기 상환이 시작되지 않도록 3개월 전부터 재무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부족분에 대한 대비책 예비자금, 가족 협조 등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무서운 건 빚에 익숙해지는 마음. 처음에는 불안합니다. 이자가 얼마나 나올지, 매달 얼마를 갚아야 할지, 혹시 연체되면 어쩌나 걱정이 밀려옵니다. 밤에 누워도 쉽게 잠들지 못하고 통장을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집니다. 갚는 데 익숙해지고 이자 빠져나가는 걸 당연하게 여기고 결국은 아무렇지 않게 됩니다. 바로 이 순간이 가장 위험한 지점입니다. 빚에 익숙해진다는 건 무뎌진다는 뜻입니다. 처음엔 스트레스를 받던 상황이 어느 순간부터는 일상이 됩니다. 그리고 사람은 불편하지 않으면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지금 갚고는 있지만 버틸만 하다면 바꿔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게 바로 빚의 진짜 위력입니다. 이자보다 더 무서운 건 마음입니다. 빚이 마음의 무감각을 만든다는 것, 이것이 노년기의 가장 큰 리스크 중 하나입니다. 빚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단순한 숫자만이 아닙니다. 사고방식, 소비습관, 계획 방식에서 차이가 생깁니다. 빚이 있다는 사실을 항상 인식하고 사는 사람은 신중해집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빚과 함께 살아온 사람은 그 자체를 운명처럼 받아들입니다. 어차피 다들 빚은 있잖아. 나는 그나마 갚고 있으니 괜찮아. 이 정도는 버틸 수 있어. 이런 말들은 마음의 방어기제이자 현실 외면의 출발점이 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이런 심리 변화가 더 크게 작용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사회적 활동이 줄어들고 수입도 제한되기 때문에 변화에 대한 동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빚을 줄이기 위해 더 일하거나 새로운 수입원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퇴 이후에는 체력도 기회도 제한되기 때문에 결국 버티는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버팀이 습관이 되고 결국엔 무감각이 되는 것입니다. 이 무감각의 가장 큰 문제는 미래를 계산하지 않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당장의 이자만 내면 괜찮다고 생각하고 더 나은 대출 조건을 비교하거나 다른 재정 계획을 세우는데 게을러집니다. 빚이 생활 속에 녹아들면 우리는 더 이상 빚을 없애야 한다는 절박함을 잃게 됩니다. 그러는 사이 이자는 계속 빠져나가고 총부채는 줄어들지 않고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병원비나 예기치 못한 상황이 닥치면 우리는 다시 대출을 생각하게 됩니다. 빚에 무뎌진 사람은 또다시 빚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 반복이 결국 한계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이 무감각은 스스로도 자각하기 어렵습니다. 누군가 경고하지 않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주변에서도 그 나이에 그 정도면 괜찮지라며 오히려 위안을 줍니다. 하지만 괜찮은 게 아닙니다. 빚은 계속 갚는다고 해서 괜찮은 게 아닙니다. 빚은 없애는 것이 중요하지 버티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가장 무서운 건 빚을 생활비처럼 여기게 되는 상태입니다. 이자는 고정비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사람의 삶은 빚 중심으로 재편됩니다.
연금이 들어오면 먼저 대출이 빠져나가고 남은 돈으로 생활을 꾸립니다. 이런 구조는 사람이 돈을 통제하는 게 아니라 돈이 사람을 통제하는 구조입니다. 당신의 삶을 당신이 계획하는 게 아니라 대출 조건표가 대신 계획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무뎌진 삶이 얼마나 많은 기회를 놓치게 만드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돈을 자유롭게 쓰지 못하고 여행 한 번, 외식 한 번이 망설여지는 이유. 그 모든 불안의 근원에는 빚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불안이 너무 오래 지속되면 사람은 그 상태에 적응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 적응은 삶을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족쇄가 됩니다. 그래서 은퇴 이후의 빚은 숫자보다 감정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빚을 바라보고 있는가? 불안한가요? 그렇다면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아무렇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그 무관심이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위험 신호입니다. 빚에 익숙해지는 순간 우리는 미래를 향한 민감함을 잃습니다. 그리고 민감함을 잃은 노후는 방심 속에서 무너집니다. 지금이 바로 다시 그 감각을 회복해야 할 시간입니다. 실천 가능한 대안 1. 매달 빚 점검일을 정해 감각을 회복하세요. 자동이체로 빠져나가는 대출도 매달 한 번은 직접 확인하고 남은 원금과 이자 총액을 기록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숫자에 다시 민감해져야 합니다. 2. 생활비와 이자를 구분하는 구조를 만드세요. 연금이나 수입 중 일부를 먼저 이자 계좌로 떼어두고 나머지만 소비에 쓰는 방식으로 구조화하면 빚이 생활에 스며드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3. 재정 파트너를 만들어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배우자, 자녀 혹은 믿을 수 있는 재무 상담사와 정기적으로 재정 상황을 공유하면 무감각에 빠지는 걸 예방할 수 있습니다. 혼자 감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셋째, 빚은 감춘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빚을 말하지 않습니다. 배우자에게도, 자녀에게도, 친구에게도 숨깁니다. 처음엔 잠깐 미루는 겁니다. 이번 달만 좀 어렵고 다음 달엔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그 다음 달이 와도 상황은 그대로고 빚은 조금 더 늘어나 있고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집니다. 그리고 결국엔 입을 닫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없는 것처럼 느껴지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빚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당신의 침묵은 빚을 줄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키웁니다. 왜 우리는 빚을 감추려고 할까요? 수치심 때문입니다. 특히 은퇴 이후의 빚은 단순한 금전 문제가 아니라 자존감과 연결됩니다. 한평생 성실하게 살아왔고 남에게 손 벌리지 않고 버텨온 삶. 그런 내가 지금 빚이 있다고 말하는 순간 누군가는 나를 실패자라고 볼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감춥니다. 나 정도면 괜찮아. 아직 버틸만 하니까. 말해서 뭐해? 이 말들 뒤에는 말하지 않으면 현실이 되지 않는다는 착각이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침묵이 만들어내는 부작용은 매우 큽니다. 빚은 혼자서 감당할수록 무거워지고 오히려 도움을 요청했을 때 길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입을 닫고 상황을 감춘 채 시간만 흘려보내면 결국 더 나쁜 선택을 하게 됩니다. 대출을 돌려막거나 고금리 상품에 손을 대거나 카드를 쓰다 보니 또 카드론을 쓰는 일이 반복됩니다. 그 사이 누구도 당신의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도움도 조언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침묵은 가족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나중에 자녀가 뒤늦게 부모의 빚을 알게 되면 단순한 경제 문제를 넘어서 감정의 골이 생깁니다. 왜 말 안 했어요? 미리 알았으면 도와드렸을 텐데요. 이 한마디가 결국 마음의 거리로 이어집니다. 당신은 가족을 걱정해서 숨겼겠지만 그 걱정은 때로 외면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또한 침묵은 스스로의 판단을 흐리게 만듭니다. 사람은 말로 꺼내야 현실을 직시하게 됩니다. 그런데 속으로만 끌어안고 있으면 상황은 왜곡되기 쉽습니다. 실제보다 과소평가하거나 반대로 과대포장해서 더 극단적인 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누군가에게 상황을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생각이 정리되고 행동이 조절됩니다. 하지만 혼자만의 세계에 갇혀 있으면 그 안에서만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 하나, 빚은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의 마음을 망가뜨립니다. 처음엔 긴장하고 조심하지만 감추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무력감이 쌓입니다. 이제 와서 말해 뭐해. 지금 말하면 오히려 더 힘들어질 거야. 이런 생각이 굳어지면 빚보다 마음이 먼저 망가집니다. 그때부터는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삶 전체가 흔들리는 문제로 변합니다. 지금 당신이 어떤 빚을 감추고 있다면 그건 단지 돈 때문이 아닙니다. 자존심, 체면, 두려움, 그 모든 감정이 한데 얽힌 결과일 겁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건 단 하나입니다. 빚은 감춘다고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 말하지 않아도 이자는 빠져나가고 신용은 떨어지고 신체는 늙어갑니다. 그런데도 말을 하지 않는다면 당신이 스스로 고립을 선택하고 있는 겁니다. 혼자 끌어안는 빚은 끝내 혼자 무너지는 결과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 무너짐은 누군가에게 반드시 상처로 남습니다. 당신의 자녀든 배우자든 혹은 당신 자신에게든. 지금부터 가능한 대안 3가지. 1.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상황을 한번 말해보세요. 자녀가 부담스러우면 친구에게, 친구가 어렵다면 사회복지사나 금융상담사에게라도. 말하는 순간 생각이 달라집니다. 현실이 정리되고 새로운 관점이 열립니다. 이 빚 감추기가 아니라 빚 계획서를 써보세요. 현재 남은 원금, 이자율, 상환 방식, 만기일을 정리해보면 감정이 아닌 구조로 문제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숫자는 감정을 이깁니다. 정확한 구조를 알면 무서움은 줄어듭니다. 3. 숨기지 않는 것이 곧 준비입니다. 빚이 있다는 사실보다 아무런 준비도 없다는 것이 더 위험합니다. 이제부터라도 구조를 바꾸고 필요하다면 가족과 재정 분담의 가능성을 함께 논의해 보세요. 대화가 시작되는 순간 빚은 혼자의 짐이 아닙니다. 넷째, 신용이 무너지면 삶도 멈춥니다. 신용이라는 단어는 흔히 돈과 관련된 숫자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은퇴 이후의 삶에서 신용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삶의 관문이자 자격이 됩니다. 신용이 무너지면 대출이 막히는 게 아니라 선택지가 사라집니다. 당신의 노후가 더 이상 당신 마음대로 흘러가지 않게 되는 순간이 바로 신용이 무너졌을 때입니다. 많은 은퇴자들이 이제 대출받을 일도 없고 신용 등급은 큰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매우 큰 오해입니다. 신용은 단순히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공공임대주택 신청, 의료비 후불제, 장기요양 서비스 등록, 연금담보대출 등 모든 재정행위에 신용은 반드시 따라붙습니다. 심지어 전세, 보증보험이나 요양시설 계약서에도 신용 상태는 영향을 줍니다. 신용이 무너졌다는 것은 당신의 이름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은퇴 후에는 이름의 힘이 마지막 자산이 되기도 합니다. 직장도 없고 급여도 끊긴 상태에서 그 사람을 믿을 수 있느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결국 신용입니다. 이 신용이 무너지면 더 이상 아무도 당신에게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신용은 갑자기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이자 연체가 며칠, 그 다음엔 신용카드 납부 지연, 통신비 자동이체 실패, 이런 작은 틈들이 쌓여 어느 날 갑자기 등급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신이 모르는 사이에 일어나기도 합니다. 나는 큰 대출 없는데, 카드는 쓰지 않는데라고 생각하면서도 보험료 자동이체가 실패하거나 관리비 연체로도 신용이 깎입니다. 문제는 신용은 깎일 땐 순식간이지만 회복에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입니다. 특히 은퇴 이후에는 그 회복 속도가 더 느립니다. 왜냐하면 정기적인 소득이 없기 때문에 신용회복 프로그램이나 채무조정 신청 시 불이익을 받기 쉽고 회복 계획 자체가 불완전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회복 기회조차 쉽게 얻지 못하고 신용불량 상태로 몇 년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정부의 저금리 정책, 금융사 혜택,
복지, 연계, 금융상품 등 모든 문이 닫힙니다. 신용이 무너진 사람은 점점 현금 중심 생활로 밀려납니다. 문제는 이런 현금 중심 생활이 소비의 유연성을 떨어뜨리고 갑작스러운 지출에 무력해지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결국 병원비, 요양비, 주거비 같은 큰 지출 앞에서 또다시 고금리, 사금융, 사채 같은 최악의 선택으로 내몰리게 됩니다. 무엇보다 신용이 무너지면 심리적 삶의 속도도 함께 멈춥니다. 자신을 더 이상 믿지 않게 됩니다. 나는 이제 뭘 해도 안 되겠구나. 어차피 기회는 젊은 사람들 몫이지. 이런 체념이 생기면 어떤 변화도 시도하지 않게 되고 삶은 정체에 빠집니다. 그 정체가 바로 노후의 몰락입니다. 몸이 아픈 것보다, 돈이 없는 것보다 더 위험한 건 움직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신용이 무너지는 순간 그 마음은 멈춰버립니다. 신용은 갚을 수 있다는 믿음만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지금 소득이 없다고 해서 신용을 관리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소득이 적거나 불안정할수록 신용을 더 철저히 점검해야 합니다. 작은 연체 하나, 단기 대출 하나가 불러오는 파장은 생각보다 큽니다. 이제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신용 상태는 어떻습니까? 마지막으로 신용 정보를 확인해 본 게 언제였는지 떠올려 보세요. 신용은 관심 없을 때 무너지고 무너진 다음엔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무너짐은 당신의 노후 전체에 파장을 일으킵니다. 지금부터 가능한 대안 3가지. 1. 신용 정보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세요. 나이스지킴이, 올크레딧 같은 무료 신용조회 서비스를 통해 연체 이력, 대출 내역, 카드 사용 상태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하는 습관만으로도 신용 하락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2. 자동이체 실패 없는 구조를 만들세요. 매달 빠져나가는 항목을 미리 파악하고 연체 가능성이 있는 납부는 출금일 전 리마인더를 설정해 두세요. 특히 보험, 통신, 공과금은 신용에 바로 영향을 줍니다. 3. 필요 없는 신용카드 계좌는 정리하세요. 사용하지 않는 카드나 오래된 대출 계좌는 필요 없는 신용 리스크가 됩니다. 정리하고 줄이면 신용 점수 유지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관리 가능한 범위 안에서 단순한 금융 구조를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5째, 지금 갚는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매달 빠짐없이 갚고 있어요. 이자도 밀리지 않고 있고 문제 없어요. 하지만 정말 괜찮은 걸까요? 지금은 갚고 있지만 그 상태가 앞으로 5년, 10년 동안 계속 가능할 거라는 보장은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노후의 재정은 지금보다 앞으로가 더 중요합니다. 지금 갚고 있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는 말은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은퇴 이후의 재정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매달 같은 돈이 들어오고 같은 돈이 나가는 구조로 유지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갑작스러운 병원비, 자녀의 요청, 연금의 변동, 물가 상승, 이런 요소들이 계획된 재정을 뒤흔듭니다. 지금은 갚을 수 있는 구조였지만 단 하나의 변수만으로도 그 구조는 무너질 수 있습니다. 특히 60대 후반, 70대가 되면 체력도 판단력도 빠르게 바뀌기 때문에 갚는 능력은 생각보다 더 빨리 줄어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갚고 있다는 이유로 안심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현재 기준의 안심일 뿐입니다. 미래를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안심은 매우 위험합니다. 지금은 감당 가능해도 예상치 못한 변화는 늘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항상 갑작스럽고 준비되지 않은 시점에 찾아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빚은 나이와 함께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많은 은퇴자들이 초기엔 빚을 줄여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늘어나곤 합니다. 생활비 부족, 의료비 부담, 예상 못한 경조사나 자녀 지원 요청 등으로 인해 다시 대출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노후에는 빚이 줄어드는 구조보다 빚이 다시 시작되는 구조가 반복되기 쉬운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은
끝이 아니라 하나의 구간일 뿐입니다. 이 구간을 어떻게 지나느냐에 따라 이후, 노후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지금 갖고 있다는 사실에만 만족한다면 다음 위기가 왔을 때 무방비 상태로 맞이하게 됩니다. 지금은 괜찮지만 그 다음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 바로 그 상태가 노후를 위험하게 만드는 진짜 원인입니다. 또 하나 간과하기 쉬운 사실은 지금 갖고 있는 대출이 유일한 부채가 아닐 수 있다는 점입니다. 카드 할부, 의료비 미납, 사적인 빌린 돈까지 포함하면 숨어 있는 빚이 많습니다. 이런 숨은 부채까지 고려하지 않고 단지 대출 한 건 갚고 있다는 이유로 안심하면 전체 재정 상태를 오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오해는 잘못된 결정으로 이어집니다. 가령 여유가 있다고 판단해 불필요한 소비를 하거나 또 다른 지출을 결정하게 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지금 갖고 있다는 건 좋은 출발입니다. 하지만 그건 절반의 성공일 뿐입니다. 정말 중요한 건 지금 갖고 있는 상태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변수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만들 것인가입니다. 갖고 있다는 이유로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갖고 있을 때가 가장 위험한 시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방어력을 낮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심리적으로도 갖고 있으니 괜찮다는 생각은 장기적 계획을 멈추게 만듭니다. 다른 대출을 정리하거나 이자율을 비교해 유리한 조건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게 됩니다. 정체는 언제나 위험을 부릅니다. 특히 재정에서의 정체는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지 못하는 무력함으로 이어집니다. 결국 변화는 찾아오고 준비 안 된 사람만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상환 중인 당신이라면 이 다음은 어떻게 대비하고 계신가요? 혹시 갖고 있으니까 괜찮다는 안심에 머물러 있진 않으신가요? 지금이 바로 그 다음을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부터 가능한 대안 3가지. 1. 1년 후에도 유지 가능한가? 를 시뮬레이션 해보세요. 지금의 상환 구조를 1년, 3년 단위로 계획해 보세요. 예상 변수물가, 병원비, 가족 지원 등을 넣어서 현실적인 시뮬레이션을 하는 것이 가장 실질적인 대비책입니다. 2. 빚을 닫는 구조로 설계하세요. 새로운 대출 없이 갚는 것만 남도록 재정 구조를 조정해야 합니다. 카드 할부, 보험 약정, 유예된 원금 등을 포함한 모든 빚의 끝을 정해놓고 그 일정 안에 닿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상환 중일 때 다음 빚을 막는 장치를 만드세요. 소득이 있는 지금 위기 상황에 다시 대출로 의존하지 않도록 비상자금을 마련하거나 지출 우선순위를 조정해 두어야 합니다. 지금 갚는 건 끝이 아니라 다음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빚은 숫자가 아니라 감정입니다. 익숙해지는 순간 무서워지고 감추는 순간 더 커지며 괜찮다고 믿는 순간부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멈추지 않으면 언젠가는 삶이 먼저 멈출 수 있습니다. 노후의 길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구독으로 내일을 준비하세요.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